국내에서 정말 손에 꼽는 반도체 전문가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이승우 센터장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네. 보니까 준비해 주신 내용이 거의 반도체 특집 수준인데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긴 한데 일단은 최근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좀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약간 좀 소강 상태로 보고 있고요. 네. 우리 뭐 보통 증시 격언에 뭐 셀린 메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좀 재미없죠 시장이. 실적 발표도 다 끝났고 그다음에 그동안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뭐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네. 인플레이션 이슈도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좀 거쳐간 상황이라 지금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모멘텀이 약간 약한 상황에서 조금 지루한 그런 네. 박스권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심심한 시장인데 굉장히 심장이 덜컥했던 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셨거든요. 네네. 다들 다 함께 심장이 덜컥했을 것 같아요. 네. 배경이 있을까요? 뭐 사실 뭐 저만 낮춘 건 아니고 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좀 낮췄는데 실적이 그쵸. 좋았거든요. 네. 좋았는데 왜 낮췄냐 하는 건데 뭐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주가를 설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밸류에이션도 있을 것이고 추세도 있을 것이고 한데 저희는 지금은 이제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것 같다. 우리 1분기 우리 코스피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8% 정도 나왔거든요. 시장이 좋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다는 얘기는 향후에 그거보다는 성장률 자체는 좀 둔화될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아직 구체화되진 않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테이퍼링 이거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경계를 하는 그런 맞아요. 시장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안 한다고 아무리 FOMC에서 얘기를 해도 우리는 될 것 같은데 언젠가는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 기존에 저희가 봤던 것보다는 타겟을 조금 낮춰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센터장님 이게 사실 조금 지금 이제 그 채팅방에서도 조금 민감한데 이 우리가 삼성전자를 10만 전자라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렀겠죠. 네. 예, 갔으면 하는 그런 열망을 담고 9만 전자에서 이제 10만 전자를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7만 전자로 지금 내려앉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센터장님만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게 아니라 최근에 거의 대부분 이 삼성전자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목표 주가는 하향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의견은 바이 의견인데 목표 주가는 하향한. 네. 그러면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리서치 해봤지만 이 목표 주가하고 이 그 의견하고는 조금 이제 괴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웬만하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 자기가 커버하는 종목을 홀드로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난리가 나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사실상 홀드 의견은 거의 그냥 셀 의견하고 비슷해요. 솔직히 우리 업계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아. 예. 그래서 그 의견은 거의 바이에서 큰 변화가 없고 이제 목표 주가의 변화를 보고 이 애널리스트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저희는 조금 체감도 느끼게 되는데 네, 네. 어쨌든 센터님께서 이 목표 주가를 뭐 비록 5천 원밖에 아니지만 네. 낮췄다라는 이면에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는 이제 뭐 보기도 어렵고 흔히 말하는 이제 뭐 피크아웃 한 거 아니야? 이미 고점 지난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도 좀 할 수 있거든요. 속내가 어떠신지 한번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제 속내를 정확히 뒤집어 까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럽고 네. 대신에 그 행간을 좀 읽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분명한 거는 이제 주식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투자자분들이 다양하시거든요. 나는 추세를 보겠다. 또 나는 밸류에이션을 보겠다. 또 나는 모멘텀을 보겠다 하는 건데 이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모멘텀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약간 한번 기가 한번 꺾이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좀 조정을 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센터장님이니까 네. 예, 조금 말씀이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울 행간을 수밖에 저희가 잘 없어요. 캐치해서 예, 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저희가 그 서두에 넣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준비하신 내용 자료가 네. 또 있으니까요. 하나씩 풀어가면서 또 중간중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워낙 그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방미하셨고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돼서 회의가 연달아 이제 2번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배경 뭐 다들 아시지만 이제 네. 저희가 한 단계 조금 더 들어가서 미국과 중국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갈등 또는 그 이면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나름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제목으로 뽑아온 게 뭐냐면 스플린터넷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2년 전에 그 보고서를 쓴 게 있어요. 스플린터넷이라는 자료를 같이 썼는데 뭐 영어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스플릿과 인터넷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잠깐 보면은 사실은 뭐였냐면은 그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중앙 통제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공유의 가치를 존중했던 인터넷 창시자들의 그런 철학이 녹아 있는 게 사실 인터넷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인류의 참여 그리고 공유의 철학으로 만들어진 인류의 집단 지성이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중국의 인터넷과 미국의 인터넷이 쪼개지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 사실은 인터넷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통제 없이 자발적으로 이런 인류의 집단 지성을 만들자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처음의 목적은 물론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돼 왔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틱톡을 못 쓰게 하고 또 중국에서는 우리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못 쓰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세계가 분열되고 있다.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년 전에 썼던 자료의 그 그림을 보시면 아래 위로 나뉘어져 있죠. 또 2개의 세계가 있다. 그러네요. 이제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그런 와중에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이 패권 도발을 하는 것이고 미국은 이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뭐 사실 예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특히 시진핑 이후에 이게 좀 급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달에 그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 함대가 대만 근해에서 이제 기동훈련을 하게 돼요. 여기서 잠깐 제가 그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드리면은 이 랴오닝 함이라는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옛날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원래 랴오닝 이 함은 그 옛날 구소련에서 만들었던 항공모함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련이 결국은 거의 해체된 상황이 되면서 항공모함이 필요 없게 된 거죠, 이제는. 사실 항공모함이라는 건 패권의 어떤 상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항공모함을 해체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해체를 하고 있었냐면은 우크라이나에서 해체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중국이 손을 듭니다. 뭐라고 손을 들었냐면 내가 사겠다 그 배를. 엔진도 띄어내고 껍데기밖에 안 남은 배를 2천만 달러에 사겠다. 굉장히 헐값이죠. 사실 그 큰 배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를 고철로 남겨 놓느니 이거 중국에 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럼 중국이 그걸 왜 샀을까? 중국이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를 갖다 놓고 마카오에서 선상 카지노를 만들겠다. 이래서 산 거예요. 근데 엔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중국에서 예인선이 갔어요. 근데 우리 세계 지도를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 우크라이나가 흑해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흑해에서 이제 그 항공모함이 떠 있는 거죠. 그걸 예인선이 끌고 나와야 되는데 흑해를 빠져 나오려면은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은 이스탄불 시내를 관통을 해야 돼요. 터키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데를. 근데 당연히 그 큰 배가 자기 자체 기동도 아니고 예인선이 끌고 오는데 반대를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당시에 터키 정부에서 뭐 한 40가지 조건인가를 내걸었는데 중국이 다 오케이를 해가지고 이제 뭐 돈도 공탁금도 많이 걸고 해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를 나와서 어디로 왔겠습니까? 에게해를 지나서 지중해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통과해야 되죠? 수에즈를 가야 돼요. 수에즈. 근데 이번에 우리 아시겠지만 수에즈에서 에버그린 사건이 났었잖아요. 사고 났잖아요. 엄청 좁아가지고 그렇죠. 배가 그러니까 끼어버렸잖아요. 그거를 거기. 자체 기동도 아니고 예인선이 끌고 온다니까 이집트가 그걸 허락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중국의 예인선이 지브롤터를 지나서 결국 희망봉을 돌아서 중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저기서 그 대만 근해에서 이제 기동 훈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의 심기가 그때부터 굉장히 불편해졌고 뒤이어서 2017년도 1월 달에는 중국이 자체 스텔스기인 J-32를 시험 비행을 하는데
요건 이제 군사에 군사 이런 무기라든지 이런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J-31은 미국의 F-35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화가 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017년도 11월 달에는 역시 중국이 자체 기술로, 이게 자체 기술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미국의 컴퓨터들을 누르고 세계 랭킹 1위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요. 미국은 이제 군사적인 측면, 그리고 컴퓨터, 이 기술에서도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요. 2018년도 1월 달에는 대륙간 양자 위성 통신인 묵자를 발사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5월 달에는 순수 그 자체 기술로 제2호 항공모함인 산둥함을 결국은 그 론칭을 해가지고 시험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12월 달에는 중국의 그 위성 항법 시스템인 베이더를 완료를 해요. 우리가 현재 위성 항법 시스템은 지금 GPS라고 하는데 GPS는 미국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우방국들한테 그걸 전부 오픈해서 공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나중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유사시에는 미국이 그걸 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통신이라든지 그런 군사 이런 목적의 그런 지리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자체 이 방법을 그 위성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은 뭐 슈퍼마이크로사의 해킹칩 적발이라든지 그냥 하웨이의 CFO인 멍원조를 체포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하웨이에 대해서 우리 트럼프가 1차, 2차, 3차 제재를 통해서 완전히 지금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제 SMIC 제재를 만들고 올해 4월 달에 이제 바이든이 CEO 서밋을 개최해서 이제 반도체 협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해군이 그 남중국해에서 랴오닝함의 그 능욕 사진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랴오닝함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미국 구축함이 갖다 옆에다 대놓고 다리 꼬고 앉아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한테 게임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중국 이 당국에서는 막 부글부글하고 난리가 났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그 경쟁이 아닌 사실 이제 갈등 단계에 이렇게 들어서게 됐죠. 어떤 역사를 짚어주셨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시간이 뒷부분에 또 중요한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긴 장황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원래 그 우리 세계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된 그 시대에서는 이 ICT의 밸류 체인이 지금처럼 사실은 서로 차별 없이 이렇게 얽혀져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플린터넷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서로 갈라지기 시작을 했고 그럼 그 첫 번째가 하웨이의 통신 장비를 미국의 통신 서비스 업체들한테 공급하는 거를 다 끊어버린 거죠. 1단계로.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은 사실은 통신 장비가 뭐냐면 그 안을 뜯어보면은 반도체 덩어리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반도체를 공급을 끊어버리자 해서 2차로 이제 반도체 공급 제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반도체를 공급을 끊게 된 거고. 그랬더니 이제 중국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게 하웨이가 반도체도 하거든요. 네. 하이실리콘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예 못 만들어 버리게 TSMC에 강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웨이랑 관계를 끊어버려라. 그래서 세 번째 이제 파운드리 제재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 장비가 또 중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다 막게 되면서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밸류 체인도 결국은 분절되는, 프래그멘테이션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짚어보면은 우리 인터넷을 저희가 지금 공기처럼 쓰고 있는데 인터넷이 뭘까요? 인터넷의 물리적 실체는 뭐냐면은 사실은 해저 케이블이에요. 해저 케이블. 네. 그래서 1980년도에 미국과 일본의 해저 케이블이 깔리면서 사실은 전 세계 컴퓨터가 연결이 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 한 380개의 그 해저 케이블이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 등지에 깔려 있고요. 여기 이제 보이는 그림에서 보시면 빨간 점으로 제가 찍어 놓은 게 뭐냐면 거기서 하웨이가 그 네트워크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게임으로 가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완성을 해야 흔히 말하는 그 미국의 그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이거를 이제 완성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지금 물밑에서 상당한 그 신경전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면 상당히 이미 구축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곳곳에 있는 거 보니까. 곳곳에 많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은 아프리카나
남미 뭐 이런데 그리고 남태평양의 그런 소국들 네. 이런데 이제 중국이 흔히 말해서 1대1로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대신에 이런 인프라를 깔아주는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제 앞서서 그 인터넷이 스플린터넷으로 바뀐 이유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다툼, 그렇습니다. 특히 네. 기술 패권에서 이제 비롯이 된 거라는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이제 뒤에도 자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중국에게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뭐길래 네. 이런 상황들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네. 마침 또 이 슬라이드에 맞춰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러게요. 보면은 사실 이제 중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건데 왼쪽에 있는 그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중국의 수입 물품 비율입니다. 반도체하고 원유의 수입 물품인데 작년도 기준으로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이 3,500억 달러고요. 원유 수입액이 1,760억 달러. 그러니까 2배 정도를 반도체를 더 많이 쓰고 있고 올해는 제가 볼 땐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4,500억 달러에 이르게 될 것 같고요. 중국이 반도체 굴기라고 계속 그 강조를 많이 했지만 실제 중국의 GDP에서 반도체 수입 그 비중을 해보면 최근 들어서 더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반도체 굴기가 뭐 계속 한다고 주장은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실패에 가깝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국 경제에서 반도체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건데 이번에 수출을 보면은 중국의 수출에서 전자기기가 차지하는 게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뭐 이 전자 공장들이 전부 다 중국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전자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도체를 수입을 많이 하는 거죠. 반도체를 어디서 수입을 하느냐 보면은 일단 대만에서 제일 많이 수입합니다. 35%를 수입을 하고 한국에서 20%를 수입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반도체 수입하는 거에서도 한국에서 수입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중국이 반도체 큰 손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또 다른 걸 할 수 없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서로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중국이 우리의 반도체 최대 수출국인데 우리가 중국의 그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는 이제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일방적인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중국도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과연 칼자루를 누가 쥐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사실은 뭐 저희는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어떤 눈치를 뭐 전혀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거를 계속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지 이거를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그 정도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들을 보면은 이거를 이제 국산화하려고 네. 많이 시도를 할 것 같아요. 네. 기술력이 뭐 아직은 부족하겠지만, 그러니까 자급화를 하려는 노력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클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굴기죠. 반도체 굴기인데 조금 전에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핵심되는 부품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은 미국이 상당히 지금 블록을 치고 있고 실제로 반도체 굴기가 더 올라간 부분이 있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반도체 굴기 현황이 어떻게 돼 있냐. 원래 2015년도에 중국이 내세웠던 목표는 2020년도에 반도체 자금률 40%, 2025년도에 70%를 그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많은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한국 반도체는 아주 큰 위기를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일부 뭐 저를 포함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절대로 그런 일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왼쪽에 있는 차트 보시면은 공장의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의 반도체가 필요한 거는 전 세계 반도체의 60%가 중국에서 사용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큰 손인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국 땅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는 16%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위치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중국의 자금률은 이렇게 보면 27%인데 이것도 이제 목표 미달이고요. 목표 대비 상당히 미달한 숫자네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좋게 봐서 이렇게 된 거고 옆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기업의 국적 기준으로 봤을 때 즉 중국의 전자기기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중국 브랜드죠. 중국의 국적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게 35%가 되는데 중국 국적의 반도체 업체들이 공급하는
반도체량은 전체 5%밖에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보면 실제 자급률은 얼마냐? 15%라는 거죠. 15%. 그러면 이게 2015년도 대비해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로 내세운 지 5년 전에 비교해서 이게 높아졌느냐? 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 자, 여기서 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큰 리스크예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게 되면 한국 반도체가 가장 크게 데미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 안 되는 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 표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산업의 초크 포인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 초크 포인트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간 매복지 뭐 이런 개념인 것 목줄이죠, 같은데. 목줄. 네, 어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결론은 미국이 중국 반도체 목줄을 쥐고 있다는 목줄. 건데 거기를 딱 쥐면 이제 숨을 못 쉬게 된다는 아, 거죠. 그런 그 의미구나. 기술 걸 때 그 초크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요 표에서 보면 생산 사이트 기준, 브랜드 국적 기준으로 그 각 나라별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좀 전에 그 차트로 말씀드린 게 여기서 이제 브랜드 기준의 국적 기준별 각 반도체 각 요소마다의 점유율을 보면은 우리 IDM이라고 하는 이제 실제 반도체 직접 만드는 예를 들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인텔 같은 회사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은 미국이 전체 50%, 한국이 30%를 갖고 있고요. 중국은 1%입니다. 네, 1%. 그리고 팹리스, 아시죠? 설계 중심으로 하는 회사를 네. 보면은 전 세계 팹리스 회사들 중에서 미국 업체들이 64%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이 18%, 그리고 중국이 15%. 중국이 꽤 많죠. 왜냐면 이거는 흔히 말하는 이제 하이엔드 프로덕트라기보다는 약간 레가시 프로덕트 이런 것들은 이제 자체 설계를 좀 하고 있어요. 대신에 그 설계를 한 칩을 어디서 만드냐? 뭐 TSMC에서 일부 만들고 대만의 UMC에서 만들고 이런다는 거죠. 근데 거기를 그러면 이제 미국에 맡겠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의 팹리스는 파운드리로 대만과 한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오스앗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후공정인데요. 요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좀 많이 그 대만과 중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까지는 요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초코 포인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뭐냐면은 EDA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에서. EDA는 영어로 이제 Electronic Design Automation이라고 해서 결국은 설계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있어야지 이제 반도체를 설계를 할 수 있는데 그 시장 점유율은 미국이 70% 그리고 유럽이 25%예요. 사실은 여기를 쫙 쥐면은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IP 지적재산권이죠. 지적재산권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미국이 92%. 미국이 꽉 잡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EDA랑 이제 IP를. 여기 I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RM을 엔비디아가 인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미국으로 보는 거죠. 어쨌든 꽉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 미국은 42%지만 역시 미국의 강력한 우방인 일본이 32%, 그다음에 유럽이 18%가 있기 때문에 요 EDA IP 장비 여기를 미국이 통제를 하면은 중국 반도체는 자립률을 높일 희망이 제가 볼 땐 거의 없다라고 봐도 돼요. 네. 아, 그래서 초크 포인트라는 게 바로 이 부분에 목줄을 쥐고 그렇습니다.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하면서 중국의 반도체가 일어서지 못하게 미국이 막아준다는 막아주네.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를 또 잠깐 여기서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이 일본 반도체를 압박을 한 적이 있었죠. 한때 일본이 세계 2위의 그런 강대국이 돼서 이제 미국을 특히 반도체에서 넘어선 적이 잠깐 있거든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전체 반도체에서 일본의 시장 점유율, 그리고 이제 까만색이 미국의 점유율인데 85년도에서 86년도로 넘어가면서 일본이 미국을 반도체 시장에서 제칩니다. 예, 제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미국은 대단히 그 위기를 느끼죠. 대단히 위기를 느껴서 85년도에서 86년도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오른쪽 그래프에서 빨간색이 뭐냐면 그 N달러 환율 그래프예요. N달러 환율 그래프. 볼까요? 85년도 6월 달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본 업체들을 덤핑 제소를 해요. 그리고 85년도 9월 달에 플라자 합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자 합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갑자기 엔화가 2배가 돼요. 환율이. 그래서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된 거죠. 그렇죠. 떨어지게 되고
86년도 6월 달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걸 체결을 해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일본은 반도체 수출을 할 때 미국의 물량을 전부 다 통보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가격까지 원가까지 전부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아래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는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인데 네. 84년도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올림픽 사이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좋았다고요. 85년도에 일본이 세계의 반도체를 거의 지배하면서 강제로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삼성이 D램을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을 눌러야겠다 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의 D램 영업이익률이 얼마였냐? 상상을 초월할 마이너스 300%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상태가 계속 됐으면 제가 볼 때는 오늘날의 삼성은 없어요. 없었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자 합의랑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미국이 일본 반도체를 KO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면 이제 86년도, 87년도부터 업황이 좋아지고 왜냐면 일본이 반도체를 마음대로 못 만드는 거지. 미국이 통제를 하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그 일본이 못 만드는 반도체를 우리나라 삼성이 이제 만들게 되면서 쭉 올라가게 돼서 결국은 92년도에 세계 랭킹 1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네. 센터장님, 저희가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역사를 짚어봤잖아요. 네.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결국은 이제 미중의 갈등 때문에 중국 반도체 굴기가 안 되면 우리로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좋은 얘기를 드렸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먼저 이제 좋은 점을 잠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그 서버 투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제 PC D램 고정 가격, 그다음에 서버 D램 고정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네. 자,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1분기가 좋아도 너무 좋았다. 너무 좋으면 사실 또 안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PC 출하량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1분기에 전 세계 PC가 물론 이제 작년에 기저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전년 동기 대비 YOY 증가율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네, 박사님 오실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57%가 나왔어요. 57. 이거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전무후무한 그 기록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올해 저희가 연간 PC 출하량 증가율을 19%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연간 19%인데 1분기가 57%란 얘기는 앞으로는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혹시 연평균은 어느 정도 수준인 시장인가요, 이게? 연평균 성장률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잠깐 보실까요, 먼저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연간 PC 연간 출하로 보시면 사실 이제 2000년 이전과 2000년 이후가 많이 다른데 특히 2010년도 이후로는 계속 역성장을 했단 말이죠. 계속 역성장을 하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좋았잖아요. 좋아지고 그게 1분기까지 이제 좋아져서 올해는 작년에 13% 올해 19%로 성장이 좋아져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1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내려가는 그림이고 이제 최근에 시장 조사 기관의 자료를 보면은 내년도는 어떻게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로 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사실 작년에 주식을 시작해서 주린인데요. 저는 실적이 좋거나 뭐가 좋으면 수치가 좋으면 더 잘 되겠다 싶었는데 주식 시장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너무 빨리 반영을 하죠. 미리 네. 반영을 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선반영, 사실은 네.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년도에 정말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던 게 슈퍼사이클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거를 강력하게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가 오히려 단기 피크가 아닐까. 맞아. 그래서 피크아웃. 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좋기는 네. 하지만 절대 레벨은 좋기는 하지만 일단 모멘텀 자체는 피크 아웃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저희가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을 8%를 보고 있는데 1분기에 그 글로벌 스마트폰 증가율이 25%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연간 8%인데 1분기가 25%는 얘기는 앞으로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설령 저희가 생각한 가정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좀 발빠른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데들은 거기에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거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 피크 아웃 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왔다. 일단 팔고 생각하자. 이제 이게 현재 주가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고 또 결론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5월 3일 날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저도 앞선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이 지금 5월에만 한 10조 가까이 순매도를 보였고 그중에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에 좀 집중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은 이 외국인의 최근에 이 순매도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황이 좋긴 좋지만 반도체만 보면 물론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이 그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이제 고점을 지나고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금 매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있죠.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삼성전자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때 5월 초에 대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대만도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결국은 단기적으로 좀 피크 아웃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TSMC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숏이 들어갔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여파를 좀 준 상황인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좀 억울한 거는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오르지도 못하지 않았냐. TSMC는 뭐 잘 나간다 그래서 오르기라도 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을 것이고 이제 또 하나는 분명히 이제 뭐 테이퍼링과 관련된 그런 뭐 텐트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반발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합쳐져서 한국 시장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 비중을 줄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대만과 관련된 요런 분명히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항상 좋은 뭐라 그럴까요? 이 플레이 그 대상이 되니까 거기에 조금 더 많이 그 비중을 차지한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최근에 위안화가 지금 엄청나게 강세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해외 자금들이 지금 중국 시장으로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럼 이제 과거에는 제 경험으로 했을 때 중국하고 한국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자금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약간 좀 거꾸로 가는 듯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를 좀 숏을 외국인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쪽 시장은 별로 안 좋게 보는 거고 그 이외에 다른 쪽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이 좀 좋은 거는 사실은 중국이 먼저 긴축의 그런 스탠스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위안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갑자기 좀 나타난 변화고 중국과 한국의 약간 디커플링 요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게 예전에는 사실 중국의 프록시로 한국을 센터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조금만 앞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국의 프록시를 이제 한국으로 많이 봤었는데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약간 이제 중국과 뭐 거리를 두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우리 그 대통령 이제 방미에 갔다 와서 이제 결과는 약간 미국으로 축이 넘어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약간 제가 볼 때는 그 대만과 중국이 반대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약간 이제 미국 쪽과 조금 동조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그런 거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을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보고 결과론적으로는 좀 중국을 좋게 볼 마땅한 이유가 있을지 싶어서 그동안 사실 안 좋았잖아요, 중국이. 그 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좀 안 좋았고 최근에 좀 올라가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 외국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뭐 테크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데모그래피 너무 안 좋거든요. 무역 측면에서 그래서 사실은 뭐 IMF나 UN이나 뭐 이런 데 자료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 데모그래피가 너무 안 좋다. 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아주 그렇게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근데 아까 이제 저희 쪽 잠깐 얘기할 때 삼성전자 단기적으로는 조금 피크아웃은 얘기하셨지만 길게 봤었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들도 많이 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예. 하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좀 성장 좀 좋게 보는 포인트도 말씀 그러니까 주신 이제 것 아까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인데 그건 매우 어려워졌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모멘텀 꺾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좋게 보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삼성전자가 뭐 메모리에서 더 이익이 더 잘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한계가 있고 네. 지금은 삼성이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파운드리, 삼성이 그동안 잘 못했던 파운드리에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은 지금 TSMC랑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갭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가 확 좁혀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열광하는 10만 전자, 뭐 한번 돌파를 시도해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뭐 좀 괜찮은 소식이 한번 들려오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작년도 말에 우리가 열광을 했던 거는 엔비디아하고 퀄컴의 그런 신규 칩을 수주하면서 그 삼성전자가 한번 시세를 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 뭐 이제 구글의 그 데이터 센터용 서버 칩입니다. 그거를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제 기대감인데 뭔가 좀 의미 있는 결과가 잘하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저는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쭤보면은 좀 오늘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시즌 리포트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을 보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의 스토리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삼성전자는 이런 스토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발현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계 반도체의 축이 과거에는 뭐 저희가 쓰는 용어로 이제 제네럴 퍼포즈 IC, 흔히 말하는 기성품 반도체예요. 그거는 뭐냐면 애플이 칩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노트북 업체가 갖다 사다 써라 이제 이런 개념이고 지금부터는 뭐가 중요해지냐면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반도체가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애플의 노트북에 들어가는 칩을 애플이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리고 그거는 TSMC가 만들어 주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볼 때 이제 구글의 아까 데이터 센터에도 얘기를 했는데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 가장 적합한 칩은 구글이 설계를 하려고 할 거예요. 누가 만들 거냐. 그거를 삼성이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그래서 그런 주문형 반도체죠.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기성품 반도체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거기에는 당연히 파운드리가 뒤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거를 지금처럼 TSMC한테 다 내줄 거냐 아니면 그거를 삼성이 정말 잡아올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주가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단적인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좋을까요? 하이닉스가 좋을까요? 하이닉스가 좋겠죠. 좋겠죠. 예.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하이닉스를 선호를 할 텐데 그럼 삼성전자를 선호하는 포인트는 뭐냐? 다 좋든지 아니면 파운드리에서 성과를 내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다시 한번 열광을 받으면서 TSMC와의 격차를 좁히고 거기를 따라잡는 그것까지 한번 기대해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제가 이제 말씀 듣기로 결론적으로 지금 뭐 기본적으로 올해 이익은 잘 나오는데 이 시장 참가자들을 흥분시키려면 기존에 잘했던 것 갖고는 답이 없고 맞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조금 부진했던 거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시 주가도 뭐 레벨업 할 거다 이제 그 얘기 해주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네, 그러면서 조금 뭐 구글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또 김기남 부회장 가면서 또 뭐 이렇게 투자 관련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그 텍사스의 오스틴 공장에 파운드리 그 공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쪽을 좀 더 투자를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M&A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금 이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이게 투자만 하면 이른바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기술 그 자본력 말고 다른 것들이 좀 뒷받침 돼야 되는지. 뭐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 파운드리 비즈니스의 본질은 뭐냐면요. 파운드리 비즈니스의 본질은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그 채널에 가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TSMC가 전 세계 반도체의 제왕인데 전 세계 반도체 중에서 TSMC의 로고가 찍혀 있는 반도체는 없단 말이에요. 걔네는 뒤에 숨어서 고객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죠. 서비스 마인드인가요? 그러면 퀄컴의 칩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기네 브랜드를 안 내세운단 말이죠. 근데 삼성은 그 비즈니스 모델에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고객과 경쟁을 한단 말이죠. 맞아요. 아, 저 이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나와서 얘기를 드렸을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삼성이 정말 파운드리를 잘하고 싶으면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을 짓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즈니스의 약간 딜레마 모델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셔플링이 일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 이제 고객과의 그 갈등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씩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올 것 같은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략적인 그런 포지셔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보고서에 써요 그렇게. 네. 그 의미가 전략적인 포지션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우리 저희 좀 더 얘기할 시간 되나요? 아, 근데? 있습니다. 한 5분 예. 정도.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서.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IDM
이면서 파운드리를 좀 키우고 싶은 건데 네. 지금 세계적으로 IDM을 하면서 파운드리를 같이 키우는 회사는 좀 없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인텔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까 인텔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인텔이 자기네가 칩을 설계를 해놓아서 만들어 놓으면 애플도 갖다 쓰고 델도 갖다 쓰고 HP도 갖다 썼는데 이제는 자기네가 하려고 하는 거죠. 애플이 먼저 시작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인텔은 굉장히 제가 볼 땐 비즈니스 모델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텔도 파운드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하이닉스도 파운드리를 한다 그러잖아요. IDM은 하지만 이제 거기는 세트 비즈니스는 없어요. 그죠? 세트 비즈니스는 없기 때문에 삼성처럼 그렇게 충돌이 나는 건 상대적으로 좀 덜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삼성이 구글이랑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삼성은 원래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충돌이 되게 심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구글의 그런 파운드리를 삼성이 해준다 그랬을 때 구글의 비즈니스랑 삼성의 비즈니스는 충돌하는 건 별로 없죠. 네, 구글은 왜냐면 서비스 회사니까 제품을 안 만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의 이 커스텀 칩을 삼성이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냥 정서적으로 굳이 삼성한테 위탁 생산까지 맡겨야 되나 저렇게 다른 그 전체적인 반도체 분야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약간 그런 견제 심리도 작용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그래서 부분이, 원래 예. 원래 사실 애플의 그 칩을 삼성이 100% 만들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뺏긴 거죠. 네. 뺏겼는데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왜 삼성에 그걸 맡겨야 되느냐? 애플 입장에서도 100% TSMC의 종속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위험한 거거든요. 이제 그 자리를 삼성이 잘 커버를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드 오프가 되면은 그 상당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의미를 가져올 수 있고요. 특히 TSMC의 시가총액을 상당히 뺏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은 정말 이제 또 하나 레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다들 관심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하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일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반도체 시장 하반기 전망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고 2부 순서 조금 정리를 해볼까 봐요. 네. 네. 반도체 시장은 좋습니다. 예, 좋은데 이제 일본 게 너무 좋아서 좀 덜 좋아 보인다 이제 네. 이거고요. 저희가 2021년도 D램 시장의 수급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0.989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예요. 공급 부족이 돼서 평균 가격은 올해 한 18% 정도 상승을 해서 시장 규모는 43% 정도 한 91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2018년도가 993억 달러 가장 좋았고 그거에 거의 버금가는 정도로 이제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바뀔 수는 있지만 내년도에 정말 PC가 마이너스 성장하게 되면은 그리고 스마트폰도 성장이 좀 둔화되게 되면은 올해보다는 이제 수급 비율이 좀 공급 부족이 해소가 되면서 가격은 한 10% 빠질 수가 있다. 근데 지금은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본다는 거고 이게 밸류에이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 쪽에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 그때가 저는 제 의견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더 네.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거 오늘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네. 어떨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정말 투자 포인트 제대로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한 1분 정도는 그래도 남았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시장 바라보시면서 대응 전략 이런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 힌트 약간만 주시고 아니면 또는 어떤 당부의 한 말씀도 좋고요. 마무리 멘트 하나 듣고 마무리해 볼게요. 그럴까요? 요 참고 자료가 하나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전 세계 그 주요 상장사들의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시가총액을 제가 한눈에 이제 그린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가로축이 매출액이고 세로축이 영업이익이고 원의 크기는 시가총액을 나타낸 건데요. 참고로 이제 전 세계 매출 1위 기업은 월마트고요. 2등은 아마존, 네. 3등이 애플입니다. 그리고 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1등이 아람코, 2등이 애플 순인데 자, 여기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둘 다 10위 안에 드는 회사 전 세계에 4개 있습니다. 4개. 애플, 아람코, 아마존, 삼성. 삼성이 대단한 회사라는 대단하네요, 거죠. 진짜. 그리고 그렇죠. 대단하긴 둘 다. 하죠. 그러니까 매출도 삼성전자보다 크고 영업이익도 삼성전자보다 큰 회사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아람코인데 아람코는 사실은 사우디 그 자체잖아요. 네. 자, 삼성이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성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그러니까요. 자랑스럽죠. 이 삼성이 저는 이제 앞으로 더 그 파운드리 같은 것도 잘하고 이래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시가총액도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모멘텀 때문에 제가 조금 낮춘 거니까 그 행간을 잘 읽으셔가지고 어떤 의미인지는 네. 잘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생각을 있습니다. 참 잘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네. 잘 해석하신 거죠? 네. 저희 2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 잘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